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 안전 국가라고 자부했던 우리가 왜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을까요? 스톡홀름 국토청 회의실. 그날 아침 받은 국제도로 안전 보고서에는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웨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 북유럽 1위. 30년간 도로 안전 분야에서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레나 요한슨입니다. 스웨덴 국토청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차관이에요. 평생을 도로 안전에 바쳐왔던 제게 그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답을 한국에서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25명의 국토청 핵심 관료들이 모두 그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릭 안데르손 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나, 이 수치가 정말 맞는 건가요? 네, 3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42% 증가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발표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비전 제로 정책을 추진해왔거든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죠. 실제로 2000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령자 사고만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징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 고립 문제, 겨울철 교통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완벽했거든요. 최첨단 센서, 정밀한 제설 시스템, 실시간 교통 관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는데 왜 사고는 줄지 않는 걸까요? 올로프 부청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야간 사고가 문제네요.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들은 왜 위험한 시간에 운전을 하는 걸까요? 마그누스 기획관이 의문을 표했어요. 저는 지난달 현장 조사에서 만난 아스트리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78세의 아스트리드는 매주 토요일 30km 떨어진 딸 집을 방문했어요. 대중교통이 하루 2번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해야 했거든요. 저는 무서워요. 하지만 딸을 보지 않으면 더 무서워요. 아스트리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길 위에서 외롭습니다. 제가 회의 말미에 던진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도로를 만들었지만 사람을 위한 길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젊은 분석관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관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술 말고 다른. 에릭 청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레나, 당신이 해외 사례 조사를 맡아주세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목적지에서 저는 더 큰 실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교통청.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평가받는 아우토반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한스 밀러 교통청장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스웨덴에서 오셨다고요? 당신들 시스템도 우리 못지않게 훌륭하지 않나요? 3일간 독일 전역의 도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1초 단위로 교통량을 분석하는 시스템, 날씨 변화를 예측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들.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까지 500km 구간을 직접 운전해봤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에서도 사고율이 낮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와 효율성 중심이었어요. 휴게소에서 만난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게 용물을 보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고령 운전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나 시야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도로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독일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기술은 완벽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베를린 시내 한 카페에서 80세 할아버지 프리츠를 만났습니다. 프리츠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요즘 도로는 젊은 사람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마르타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자주 말했거든요.
도로가 무섭다고. 프리츠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운전을 안 하면 집에만 있어야 해요. 그럼 더 외로워요. 독일의 도로 기술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고령자들은 그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사람이 아닌 기계를 위해 설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일본에서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도쿄도청 교통국.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와 재해 대응 시스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국장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일본의 도로 기술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3초 만에 모든 교통 신호가 바뀌고 대피 경로가 자동으로 안내되는 시스템. 도쿄 도심의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시연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만 대의 차량 움직임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견학을 계속할수록 한 가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젊은 운전자들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데 고령자들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다나카 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비싸서 지방 도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도쿄 시내 1km 구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방 도시 전체 예산과 맞먹거든요. 도쿄 외곽 지역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중된 도심과 달리 교외 지역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부족했어요. 사이타마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85세 할머니 사토 씨를 만났습니다. 도시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호등도 너무 빨리 바뀌고 안내방송도 너무 빨라요. 사토 씨는 지난해 도쿄 시내에서 길을 잃어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격차였습니다. 도쿄 시내의 첨단 시설에 익숙한 젊은 운전자들이 지방에 가면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반대로 지방의 고령 운전자들은 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만난 교통연구원 야마다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7일을 보내며 깨달은 것은 기술의 과잉이었습니다. 너무 앞서간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도쿄 시부야 교차로에서 길을 잃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일본에서 돌아온 후 스톡홀름 국토청에서는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독일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사람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거든요. 레나,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에릭 청장이 물었습니다. 국토청 임원진 15명이 모인 보고 회의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올로프 부청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2주 동안 두 나라를 다녀와서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찾는 건 구체적인 해결책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어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실험에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마그누스 기획관이 덧붙였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길만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대로 살 건가요? 고령자 사고율이 계속 증가하는 걸 지켜만 볼 건가요? 레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에릭 청장이 제지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17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경 지역 교통협력회의. 매년 열리는 북유럽 3국 간 정례 회의였어요. 올해는 핀란드에서 새로 부임한 마리아 린드베리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요즘 유럽 각국에서 주목하는 도로 설계 사례가 있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어느 나라 사례인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에요.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스템이 북유럽 여러 도시에서 참고 모델로 연구되고 있어요. 한국? 저는 의외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도로 시스템이 북유럽에서 주목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도로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한다는 점이에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 도로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감성휴게소, 색채유도선, 졸음쉼터. 처음 보는 개념들이었어요. 특히 졸음쉼터라는 시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의 피로를 단순히 기술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더 놀라운 건 휴게소 시설이었습니다. 단순한 주유소가 아니라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장소. 이건 물류가 아니라 삶을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그동안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한국도로공사 한태성 박사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국의 도로 철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태성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도로를 팔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철학을 공유하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 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단순히 교통량만 보는 게 아니라 날씨와 운전자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안내 방송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더 따뜻한 목소리로 안내하려고 해요.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김미영 관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매뉴얼에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운전자라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안전하게 도착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걸 고려하죠.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한 화장실과 주유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어요. 지역 특산품을 파는 곳,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안마의자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배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실버 휴게 공간이었어요. 고령자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의자도 일어서기 쉽게 높게 만들어져 있고 조명도 눈에 부담이 없도록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박철수 씨 73세는 말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잠깐 쉬었다 가라고 배려해주는 느낌이에요. 한국인은 기술보다 공감을 먼저 설계합니다. 한태성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졸음쉼터였습니다. 단순히 졸음운전 금지라는 경고판이 아니라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박영수 씨 67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낮잠을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졸음쉼터 옆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순희 씨는 3년 전 졸음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졸음운전으로. 그때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김순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곳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박영수 씨 67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낮잠을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엔 정말 답을 찾았다고 확신했거든요. 국토청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느 나라 사례를 가져온 건가요? 올로프 부청장이 비꼬듯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한국? 아시아 국가 말인가요? 에릭 청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25명의 참석자 중 절반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마그누스 기획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나,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국가의 사례가 우리에게 맞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잠깐만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먼저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졸음쉼터, 그리고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들. 처음 몇 분간은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김순희 씨가 이런 시설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아버지를 졸음운전 사고로 잃었거든요. 에릭 청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계속해보세요, 레나. 저는 한국의 교통관제센터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김미영 관제사가 비 오는 날 더 따뜻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모습, 한태성 박사가 기술보다 공감을 먼저 설계한다고 말하는 장면. 도로는 속도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차를 위한 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올로프 부청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레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이 문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입한 첨단 기술 예산은 뭐가 되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수십억 크로나를 들여서 최첨단 센서를 설치했지만 고령자 사고는 오히려 늘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과 스웨덴은 문화가 다르지 않나요? 마그누스 기획관이 반문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건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안나 수석연구원이 말했어요. 사실 저희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술적 완성도와 실제 사고 감소율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에릭 청장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올로프 부청장이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한다면 정치적 자산이 될 거예요. 실패한다 해도 최소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밤새워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스웨덴 마이너스 한국 인간 중심 도로 설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우리의 기술력과 한국의 인간 중심 철학을 결합한다면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6개월 후 스웨덴 북부 예테보리 외곽 지역.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첫 번째 스마트 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한태성 박사도 한국에서 직접 참석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두 나라 기술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의 만남입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착공식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표이 밝았습니다. 75세 안나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시설이 왜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정말 필요했거든요. 한태성 박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 한국을 찾아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다른 나라에서 배울 줄 아는 나라겠죠. 프로젝트 발표 후 현지 언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스웨덴이 아시아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설 개방 한 달 후 이 구간의 교통사고가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는 50% 줄었어요. 숫자로 증명된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북유럽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6개월 후 확대 사업 발표회에서 저는 말했어요. 길은 삶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날 이후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모두가 한국의 도로 철학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스마트 쉼터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휴게시설이 아니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자부심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배울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